안녕하세요. 증여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종훈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헬기업연구소 이종훈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증여공제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갖고 나오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좀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I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제 세법들이 촘촘해지면서 과거처럼 좀 아니란 생각으로 재산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 나중에 큰 낭패를 좀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세금 없이 재산을 좀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 시간으로 뭐 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와 그다음에 자녀분들한테 자금을 무상 혹은 저리로 이제 대여해 줌으로써 자녀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또 자녀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창업 자금을 특례 증여를 활용을 함으로써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혜택이 많은데 그러면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1번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근데 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세금 없이 주실 수가 있고요. 자녀가 미성년이면 2천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친족들은 1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 재산이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작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결혼 전후 각각 2년 내에 결혼 자금 그 공제 1억 원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들한테는 결혼 자금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 공제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세금 없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금 출처에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상저리 자금에 대해서 네.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상증세법에 보면은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이제 대출받은 경우에, 대여받은 경우에 그 금액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게 한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증여 재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증세법 기본 통칙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비속 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빌려준 거다라는 입증을 잘 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증여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1천만 원 이런 게 이제 적정 이자율, 그래서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당좌 대출 이율인데 그게 4.6%입니다. 그래서 적정 이자율을 곱한 이자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게 1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2억 혹은 4억 혹은 5억 이렇게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적정 이자율이 4.6%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자 금액이 92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을 빌려주셨다, 무이자로. 그랬을 때는 4억에 4.6%를 곱하면 이자 금액이 1,8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4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주셨는데 4.6%로 계산을 하게 되면 2,300만 원인데 실제 이자를 우리가 한 2.6%로 계산을 해가지고 1,320만 원을 아버지한테 자녀가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300에서 1,320만 원을 빼면은 980만 원, 즉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좀 불편한 점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게 실제 이자액에 대해서 자녀가 매월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이자를 주시면서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이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자 소득세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하는 15.4%가 아니라 이건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27.5%를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또 합산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갈지 혹은 2억 정도 내에서 1,000만 원이 안 되게끔 해서 무이자로 갈지는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 고객님들한테 저는 무이자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해서 무이자로 쓰시고 원금을 매월 이렇게 좀 갚아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우리가 빌리고 빌렸다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요게 정말 그 날짜에 썼다고 하는 그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공증이라든지 확정일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금전 소비자차 계약서에서는 법적인 어떤 양식은 없지만 그래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뭐 주소나 주민번호, 연락처, 그다음에 계약일, 그리고 대출 금액, 이자로 몇 프로 하겠다, 이자율, 상환 기간, 그다음에 상환 방법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리고 내가 원금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갚아 나가시면 자녀분도 큰 목돈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했을 때도 우리가 증빙 자료나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여로 이제 과세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고 그 자녀분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실 때 상황 케이스별로 많이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적정한 서류나 어떤 뭐 시행하는 부분에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네, 입증할 수 있는 것, 서류들을 잘 이런 만들어 것들이 가시면 필요하면 이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상 담보 제공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이건 돈을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아들이 자녀가 활용할 수 있게끔 담보로 이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하게 하는 행위이죠. 네. 이것도 이렇게 차입하는 것도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증여이익 계산할 때 아까처럼 그 적정 이자율을 곱한 이자액이랑 실제 이자 지급액을 뺀 게 1,000만 원이 안 되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를 한번 좀 제가 들어봐 드릴게요. 네. 부모님 명의의 시가 뭐 10억의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자녀가 무상 담보를 활용해서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담보가 없었다고 하면 돈을 빌릴 수도 없을 것이고 아니면 신용대출로 빌렸다고 하면
이자도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네. 근데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저리로 안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증여이익을 본 걸로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뭐 부모님 뭐 주택을 담보로 해서 5억을 빌렸다 이랬을 때 적정 이자액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4.6%거든요. 네. 그러면 5억에 4.6%면은 2,3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들이 자녀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이율 3%로 빌렸다라고 하면 1,500만 원을 은행에 지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2,300만 원과 1,500만 원 차이 800만 원이잖아요. 네. 요 800만 원이랑 1,000만 원이랑 비교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다시 부모님 명의의 뭐 시세 뭐 한 20억짜리 주택을 활용해서 15억을 차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한 연이율 3.5%로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적정 이자액은 15억 곱하기 4.6% 하면은 6,9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자녀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보면 5,250만 원이거든요. 3.5%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차액이 1,650만 원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요거는 증여세 과세 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5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거랑 무상으로 담보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자금을 쓴 거랑 이게 1,000만 원이 두 개에다가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두 개가 합산이 돼요. 증여재산 가액이.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를 1,000만 원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한꺼번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기 때문에. 근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 합산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 공제 창업자금 특례 증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요거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8세 이상의 자녀가 신규 창업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건데요. 5억까지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고 그다음에 50억까지는 10% 조율 과세를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아무 재산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 재산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토지나 건물이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못 주시고요. 현금, 그다음에 예금, 상장 주식, 뭐 국공채 이런 걸로 증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녀가 뭐 사업용 어떤 자산을 고정자산이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2년 내에 증여를 받고 난 후에 2년 내에 창업을 하고 뭐 4년 내에 다 100% 사용을 해야 되고 10년 동안 또 폐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후 관리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좀 고려하고 있는 자녀가 계시다고 하면 창업자금 특례도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종호 팀장님께서 여러 좋은 내용들로 많이 또 연구를 하시고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야 된다든지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줄 것인가, 얼마의 금액을 주고 어떤 재산을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증여가 있고 가업 증여도 있고 창업 증여 특례도 있고요. 또 부동산을 줄 것인가, 현금을 줄 것인가, 뭐 주식을 줄 것인가, 비상장 주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자녀에게 바로 줄 것인가, 아니면 자녀 법인한테 줄 것인가, 혹은 이 자녀를 생략하고 손자녀한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몇 해에 걸쳐서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증여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여 전략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적의 증여 계획 수립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는데 오늘
그 이종훈 전문위원님 모시고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